교감 선생님 다시 다 불러서 안내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고요. 행정실장들 다 불러서 선물 뿌리고 밥 드리고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국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원이면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머지 일선교사들은 되게 상당 기간 장기 연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1년을 교육을 시키도록 시간을 줬어요. 마지막 겨울 때쯤에서 모든 관내 학교에서 한 팀 이상을 경연대회 참석을 시켰어요. 경연대회를 열었죠. 그래서 그 모든 팀들이 의무적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뽑았어요. 상을. 이 사람 이 팀 제일 잘합니다. 이 팀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뽑고 그 뽑은 팀들을 공연을 또 시켰어요. 아, 이런 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성공작입니다. 라는 거를 모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전부 다 데려다가 공연시키고 또 사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재만 만들었어요. 땡? 성공 못해요. 학교에서 귀찮아해요. 뭘 또 하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귀찮아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행정실장이든 교사든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귀찮아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의 상황들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태환입니다.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화성 지역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원 연계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 이 답은 나와 있어요. 오전에 들은 발표를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오전에 하신 세 분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평택에서 오신 최신원 선생님, 이천의 이동윤 국장님, 광명의 민수 선생님, 이 세 분의 발표를 핵심을 말하면 이건 결국 지역 그리고 마을 아카이브거든요. 세 개만 살리면은 화성문화원이 분명히 살아나요. 근데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걱정된 것은 이 오전에 그 귀한 발표를 원장님도 안 듣고 사무장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요. 화성문화. 그래서 참 아니 저 좋은 내용을 왜 아무도 안 들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예연구사도 안 들어요.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저는 거기 최신 선생님의 마을 조사 사업, 그 다음에 이동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카이브 사업, 그 다음에 민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광명의 그런 3D 사업 같은 경우를 화성이 그대로 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또 하나는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이 전부 다 문화원 관계자들이에요. 근데 화성은 문화원 관계자가 아무도 이런 발표를 안 하지. 답은 나와 있어요. 오전에 한 대로 그대로 하고, 또 하나는 화성문화원 내에서 있는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 돼요. 그런데 화성문화원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꽤 많이 했어요. 보게 되면요. 구슬은 많이 흩어놓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서울, 인천, 충남 그리고 화성지까지 위원을 보다 보니까 화성을 제가 89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무도 안 깨고 있어가지고 오늘 발표 같은 내용을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 양반이 아마 눈 밝은 사람이면은 왜 똑같은 내용 할까 하는데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아마 지금 시간이 2시 5분이라서 발표가 길어봐야 한 10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에 통과가 됐고요.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발의가 됩니다. 이거는 문화재란 말을 쓰지 않고요. 전부 다 유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에 따라 가지고서 국보, 보물 같은 것은 문화유산으로 바뀌고요. 천연기념물 명승은 자연유산으로 바뀝니다. 대신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정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개인, 종목과 보유자 중심이었어요. 인간문화재였겠죠. 그러다가 이거 좀 확장되어가 이것이 단체로 바뀌어요. 뭐 전승단체, 무슨 보존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공동체로 넘어가요. 아실 겁니다. 최근에 뭐 한복 입기, 김치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로 확장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유네스코의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그렇게 나쁜 분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유산기본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까지를 포용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라 보면 되겠죠. 이게 그동안에 지역문화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조사했던 지역에 꽤 많은 사례가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뀌어요. 이 전부 다 활용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무형유산, 과거의 무형문화재 되겠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국가에서 내년부터 꽤 많은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문화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꽤 많아졌어요. 최근에 공동체 종목 중에서 갯벌 오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유자나 보유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2년 전부터 서해안 쪽에 있는 지역 문화원에 사업을 줘요. 왜냐하면 이미 단체에다가 사업을 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 주자 해가지고 갯벌 오로 관련 모든 사업은 서산 비롯해서 보령, 서해안에 꽤 많은 문화원이 이 사업을 맡아갑니다. 예산도 꽤 많이 받아가요. 한 5천에서 1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시군구입니다. 화성시에 포함되겠죠. 인접한 뭐 이천, 광명 다 포함되겠죠. 이게 그동안에는 향토문화재인데 여기에서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문화재가 아니어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 조사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비문화재가 생겨요. 예비문화 목록입니다.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가 안 되었어도 가능성 있는 목록을 만들려고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유산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발빠른 시군구에서는 요거 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재, 미래유산까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꽤 많은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바꿔 말하면 화성문화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재, 미래유산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화성무형유산 현황을 갖다가 제가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적어놓았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성은 공동체 종목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마을이 좀 남아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 종목이라 할 기능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농경, 오로와 관련된 전통 얘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화성이 그만큼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게 아마 경기도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면 답이 뻔히 나옵니다. 화성문화원, 화성의 무형유산 현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동체 쪽으로 나가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화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화성은 지역 편차가 되게 커요. 많은 분들이 화성에 산다 소리를 안 해요. 어디 살아? 동탄 살아. 다란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동탄 쪽에 있는 분들은 지도를 봐도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튀어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성남의 분당처럼, 고향의 일산처럼 우리 따로 독립하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색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거 묶을 수 있는 것이 화성에 저는 무형유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은 나와 있죠. 그거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화성문화원이요, 꽤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우리 동네 문화유산 발굴 사업이에요. 제 발표문에 106페이지 적어놓았는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전통 무형유산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경비를 대주고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몇몇 무슨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최소한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에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자체가 좀 꽤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특히 신기하게도 우리 동네 문화유산 발굴 사업의 선정인 종목을 보게 되면 이게 화성의 무형유산 현황하고 비슷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막 엉뚱하게 나가는 느낌은 안 줍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화성 무형유산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종목을 보게 되면 그게 약간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것이 무엇인가 되겠죠. 저는 먼저 연구조사로는요, 전통지식 조사를 좀 진행합니다. 전통지식이 갑자기 2016, 17년에 새롭게 포함이 된 건데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물대지식, 바람지식, 식물에 대한 지식, 저 식물은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그럼 이지 않습니까? 또는 동네 지명 이름들, 뭐 사투리 이런 것인데 이게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요. 이거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전통 지식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의 구슬 체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르신 물고기 뭐만 잡습니까? 아, 그러면 그 물고기는 생태가 어때요? 무슨 그물을 잡습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거 이게 또 제가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이게 돈이 좀 돼요. 이게요. 국가 이런 쪽에서 꽤 지원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구슬 체력이 매우 중요한데 목적화를 한다면은 전통 지식을 약간 표면화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문화가 좀 나갈 길이 좀 된다. 이거는 뭐 경기도 내륙이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업 특산물이 뭐가 있다. 배가 있다. 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과거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배를 40년 동안 재배한 암흑의 얼음 만나가지고 구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끄집어내면 이거는 국가에서 꽤 많은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반에 뭡니까? 바로 전통 어로가 국가 무형문화에 됐지 않습니까? 떡 만들기 됐거든요. 떡 만들기 뭐 하겠습니까? 떡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 만난 겁니다. 인삼 재배 됐거든요. 저는 인삼 재배 때문에 제가 강화 살고 있는데 강화에 있는 분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인삼 씨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키우고 나중에 농약은 어떻게 치고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무형문화재, 지금은 무형산 되겠죠? 그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슬 체력을 하더라도 전통 지식을 좀 함축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오전에 하신 분들이 마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언제까지 이것이 갈 것인가 좀 의미는 커요. 저는 강화에 좀 살면서 농사진 마을 살고 있는데요. 살아보니까 이게 제가 좀 고향이 단양인데 옛날과 너무 달라졌어요. 마을에 공동체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분들이 기계로 농사짓거든요. 품앗이 아무도 안 해요. 정도는 그거를 경운기 민속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운기가 오는 바람에 굳이 이웃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개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 그거 없습니다. 아니 전화만 하면 5분 내에 음식이 오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조사하는데 마을 조사가 필요하지만은 새로운 공동체를 좀 조사하자. 저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이 바로 아파트 주민회입니다. 아파트 주민회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을 하게 되면은 저는 화성의 동부 지역의 동탄과 서부 지역의 전통 마을을 묶을 수가 있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 지식을 구슬 체력을 위해서 전통 지식을 한번 핵심을 주자.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문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지역성 확립조사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서 제발 좀 화성 분들 우리는 고향이 화성이야. 동탄 병점 얘기가 아닌 화성 공동의 얘기가 나오게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안했었는데요. 화성 시민들의 여가생활 조사해야 돼요. 이분들이 도대체 하루를 1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교통량 조사해야 되겠죠. 동선 조사해가지고서 이분들이 화성 관내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수집을 하자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논평자인 요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많은 일을 문화원이 할 수 있냐? 당연히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화성 쪽에서 이걸 할 곳은 문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던 특히 이동윤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아카이브만큼은 좀 화성에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무척 소중한 사진과 팜플렛과 문헌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걸 좀 하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성학 연구소를 그 전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활성화하자. 보십시오. 이거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광명학연구소 얼마나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하자는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미래유산입니다. 미래유산은 새롭게 나온 개념인데요. 이거는 현재가 아닌 미래까지 이어질 우리의 유산을 갖다가 발굴해서 보존하고 나가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미래유산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화성도 지금 정조대왕 운행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무형문화재 지정받는 과정을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미래유산의 핵심은 지역입니다. 지역 연구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지역 연구자 이거는요. 그리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뭔가가 있으면 뭡니까? 그거를 키우는데 저 같은 외부 전문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부분에 들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모으게 되면은 연구조사를 위해서도 아카이브 수집을 위해서도 미래유산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역시 화성의 연구소입니다. 화성문화는 왜 만들든지 다행히 화성은 화성 연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에 사다 보니까 아마 시장 직속으로 생겨가지고서 시 정책적인 문화를 가장 많겠죠. 그 부분에 이 무형유산 쪽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소한 문화원 내에도 화성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쪽 연계되면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문화원에서 오전에 나왔던 발표를 바탕으로 하시면서
제가 말한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면서 활성의 실사 그리고 연구사님 계시지만 왜 이런 귀한 오전부터 발표를 원장님하고 국장님 안 들을까? 오늘 문화원 사무국장님 발표를 오는데 도대체 여기 국장님은 뭐라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 짧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경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화성시에 2년이 돼서 벌써 꽤 오랫동안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앞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 저희 줄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 지역이 이제 지리적 특성이 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일단은 경기도의 한 절반 정도가 화성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바다 품고 있고요. 땅도 굉장히 넓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농토도 넓고 어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라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우리가 농경과 어업을 중심으로 이제 화성 지역이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가 이제 발달해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많은 이제 그런 문화유산들이 이런 이제 농경 그리고 이제 어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왔고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도시화 그래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동탄 신도시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송산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면 문화도 바뀝니다. 우리가 몸이 바뀌면 옷도 바꿔 입어야 되는 것처럼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이제 많이 악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있어왔던 우리 전통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요새 제사도 이제 많이 안 지내시고 단적인 예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절된 것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축제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화성 지역이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의례라든지 마을에서 하던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좀 더 큰 규모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많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또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에 이제 마을에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 없고 다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오래된 과거의 문화에 대한 이제 이런 관심도 좀 적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20세기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국의 공장들이 다 이제 한국에 안 오잖아요. 다 중국 가고 요새는 이제 베트남 쪽도 많이 가고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물건 만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명품을 만들어야 그럼 이제 비싸지죠.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데 그게 그 안에 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가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도 거기로 이제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가치를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홍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재도 이제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요새 외국 나가면 전부 한국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예전에 나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죠. 왜냐면 BTS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한류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경제적 가치가 되는 것들이고 사실은 그런 문화 그런 한류라든지 이렇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 문화유산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가 살려왔던 우리가 같이 놀아왔던 놀이라든지 그런 문화유산들이 토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거는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도 문화관광이라든지 이제 수도권에 속해 있으니까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가 이제 오늘 주제, 오후의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그러면 그 중에서 전통놀이, 그래서 특히 이제 줄달리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 그러면 일과 놀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일만 하고, 지금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계속 일하려고 그러시는데 놀아야죠. 우리가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돈은 왜 봅니까? 먹고 살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놀이가 많이 행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 뭐 특히 이제 전통놀이들 보면 농경문화,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했으니까 농경문화를 토대로 한 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제우상놀이는 이제 뭐 최근에 좀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요새는 좀 중단돼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농경문화 가장 대표적인 놀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줄달리기죠. 줄달리기는 뭐 물론 이제 실제로 하면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줄 하나 있으면 서로 당기면 될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얼레뭉치기라고 이제 하키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근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 하키로 바뀐 그런 놀이가 있고요. 그래서 1931년 2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화성 지역에서 얼레뭉치기라는 놀이를 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여기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저 양감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줄달리기인데 예전에 그 농경했던 마을에서 대부분 줄달리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보름 때 하거나 백중 때 하거나 우리가 이제 놀이가 이제 그때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까지 한 것들은 매송면 원리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정남면 보통리는 2016년에 그때부터 이제 부재역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제 중단됐고요. 팔단면 구장리는 지금 이제 신명축제 때 가을에 이제 부대 행사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줄달리기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이제 기안말, 기안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줄달리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줄달리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놀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한번 같이 놀고 서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함께 막 회식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서 어울려서 같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친해지고 같이 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줄달리기가 의례적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대보름 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이제 정월 놀이가 있고 7월 1일 백중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되게 추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제 1년에 이제 큰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 가운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래서 1월 15일 마지막에 뭐 줄달리기 하고 달집 태우고 해서 그냥 싹 태우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의 이제 세시풍속인데요. 그래서 이제 줄달리기가 옛날에 올림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1920년까지 하계 올림픽에서 줄달리기 이때는 승패를 가르는 말 그대로 게임입니다. 게임.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달리기는 게임이 아니고 의례예요. 그래서 뒤에 뭐 나오겠지만 이미 승패를 결정하고 하죠. 그래서 여자 팀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남자 팀이 이기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여자 팀이 이겨야 되고 대부분 이제 2대1로 끝나는 쪽으로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열심히 뭐 당기고 노는 거니까 오히려 재밌죠. 굳이 막 이기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두 개 다 그래서 리초라고 게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제 저렇게 놓고 줄을 이제 당기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패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당기고 노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풍년과 주민들의 화합 그런 걸 위한 이제 의례 행위로서 그걸 이제 당기고 노는. 그래서 목적은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행사가 같이 있어요. 줄만 막 자 줄달리기 합시다. 그래서 와 모여서 줄 막 당기고 자 갑시다 이게 아니고 줄달리기 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아침부터 농악대들이 이제 마을 다니면서 지신 밟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양과 물입니다. 그렇죠? 물과 햇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제 역에 대한 신앙들. 그래서 물을 지배하는 건 용왕이죠.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용왕, 그래서 우물 이런 것들이 고사를 지내는데 요새는 물을 누가 관리합니까?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용왕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물고사라든지 이런 걸 잘 안 지내는 거예요. 우물 안 쓰시잖아요, 다들. 다 집에서 수도 쓰시는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우물 혹은 뭐 살려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달집도 태우고 저기 보면 이제 달집 태우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 패자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다리기 끝나면 막 그 이제 줄 끊어가지고 그래서 막 걸음으로 쓰기도 하고, 기한말 줄다리기는 이제 황무지처럼 이렇게 막는 줄로 이렇게 막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고, 아니면 이제 아들 낳고 싶으신 분들 잘라다가 지붕에 던지면 뭐 아들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한테 먹이면 또 소가 건강하다 그래서 잘라가고, 그러니까 줄을 다 잘라가요. 그래서 줄을 매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저렇게 잘라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줄을 끝나면 어디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에다 실으면 이제 풍어가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놀이와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줄달리기 줄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줄은 이제 서로 암줄하고 수줄하고 서로 엮여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당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유산으로 보면 세계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줄달리기하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같이 그래서 무형유산으로 이제 그래서 다 이 벼농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들의 화합들을 위한 그 문화권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주민들의 단합 그리고 이제 농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풍년에 대한 기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는 문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저 두 군데가 있고 도시정도 이제 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남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성 지역 줄달리기인데요. 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줄달리기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아까 이제 경운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에 다 두레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두레를 만든 이유는 김을 매기 위한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김 매는 게 제일 힘드니까 농사질 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혼자 해보겠는데 김 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두레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음악도 필요하니까 농악이 생겨나고 요새는 이제 두레 그러면 막 농악 이렇게 떠오르시는데 두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레는 이제 마을 공동체 이름을 가리키는 게 두레인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모여서 뭘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 이제 줄달리기를 할 이유도 없고 같이 서로 잘 지낼 필요 그냥 나 혼자 농사 잘 치면 되고 뭐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요새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 이제 개인주의 시대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같이 좀 놀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놀이를 이제 많이 활용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러면 줄달리기를 복원하거나 예전에 했던 것들 다시 살려내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적 가치가 화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나는 우리의 화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화성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뭐 살인의 추억에서 막 그런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거는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걸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화성은 거기 가면 뭐 줄달리기 재밌는 거 하고 거기 가면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뱃놀이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좀 바꿔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되기에 있는 문화유산들 좀 보존하고 좀 재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 가치도 있죠.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고 예전부터 해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줄달리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까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기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 굉장히 재밌으니까 뭐 또 그렇고요.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줄달리기는 이제 워낙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농악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저렇게 재담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진이 기한말 줄달리기인데 뭐 처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수직이 들어와야 암줄은
그 줄달리기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미. 근데 수줄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엮어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수줄들이 안 들어오죠. 청년들이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래서 뭐 거기다 이제 술상도 갔다가 차려놓고 고사도 지내야 되고 뭔가 돈으로 좀 줘가면서 좀 오라 그래야 되고 이제 그런 밀고 당기게 하면서 우리 예전에 그 뭐 결혼할 때 이제 패백이 아니라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하암 들어갈 때 이제 서로 막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것들처럼 돈 밟고 오고 막 돈 깔아주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죄담들이라든지 줄달리기 하면 금방 끝나죠. 그렇지만 그 앞뒤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깁니다.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것들이 이제 자체가 이제 놀이가 되는 거라서 그런 예술적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줄달리기는 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그래서 이제 기한마을 같은 경우에도 뭐 시집간 사람들 뭐 외지로 이사간 사람들 다 찾아와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농악대들도 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단절된 줄달리기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달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 없어진 것들은 예전에 이제 보통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남면 거기가 없어진 이유는 줄달리기 하던 공간이 도로가 생겨버렸어요. 거기가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 곳이 마을이 굉장히 좁으니까 거기다가 마을 주민들이 부족하세요. 거의 이제 나이 드셔서 줄달리기 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시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줄은 여전히 그 마을에 관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 곳도 있고 뭐 원리는 이제 좀 매송리 원리는 예전에 이제 그 지역에 돈이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돈을 많이 냈어요. 돈이 많이 내니까 사람들 모여서 하다가 이제 그 돈 내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없어진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한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없어진 것들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이제 좀 복원을 해야 되겠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우리가 뭐 젊은 세대들도 좀 이탈하고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리 같은 거 뭐 그런 공간이라든지 인구 문제 그리고 이제 경비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그 정책적으로라든지 뭐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원 형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리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그냥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 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이 남아있긴 한데 사진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축제 때 그냥 몰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 때 이제 살려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산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때 축제를 하면서 산신제를 처음으로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산신제 지내고 예전에는 산신제를 따로 했어요. 산신제 따로 하고 축제 따로 하던 것들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도 같이 오고 아이들도 같이 다 모여서 이게 산신제 이런 게 있구나. 예전에 이 지역 산신제는 그냥 한 서너 명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뭐 절하고 내려오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성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시내리 표주발인데 시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선 축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좀 뭐 기원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실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 속으로 자꾸 이제 좀 가까이 다가오는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지역의 특성들. 그래서 이제 보통리 같은 경우에는 정남면 전체에서 하는 축제에다가 뭐 줄달리기를 같이 끌어들이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지고 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주도자하고 이제 기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 시에서 아니면 문화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좀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들은 뭐 주민들이 이제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외부적인 행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좀 드릴 말씀 좀 많지만 그보다는 이제 여하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축제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마을 단위에서 하던 것들을 면 단위로 확장하면 뭐 지원도 하기 편하고 참여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뭐 공간 확보도 쉬워지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보건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물 줄달리기 워낙 뭐 한 200년 돼서 좀 오래된 지역도 오래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뭐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때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떻게 좀 지원하면 좋을까? 그 기안말에서 바로 옆에가 바로 수원 고색동이에요. 그 고색동이 1990년대까지 줄달리기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 90 몇 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하다가 95년인가에 이제 청년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줄달리기를 한번 복원을 해보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하고 시에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뭐예요? 향토 연구원, 문화관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문화전시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줄도 전시돼 있고 안에 이제 줄달리기에 대한 다양한 뭐 이런 전시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줄달리기 보존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당제 같이 이제 줄달리기랑 같이 이제 다 해서 뭐 이렇게 지역에 이제 많은 문화유산들을 서로 이제 하나로 묶는 거죠. 예전처럼 따로따로 하니까 사람도 좀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좀 진행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안동에서 차로 한 10분이면 가는 곳인데 이제 두 곳이 좀 비교가 될 정도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향토 유적도 좀 지적은 하고 전시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가치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팔아서 이제 저희도 먹고 사는 시대를 떠나서 문화를 팔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화유산들을 이제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거라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 이제 결국은 문화를 토대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들을 이제 어떻게 그 지역은 지역 주민들 참여 단합 뭐 이런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좀 나가면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러니까 화성 지역의 화성의 문화라고 하는 아까 먼저 화성학 연구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광 자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고할 수가 있겠죠. 높일 수가 있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 줄달리기를 좀 많이 복원하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뭐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 과거에 이제 화성 지역은 저렇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지식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라 줄달리기 복원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들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그런 뭐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좀 문화유산으로 이 줄달리기 화성 지역의 줄달리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합동 토론회 저자는 윤동환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환입니다. 아까 그 일부의 그 종합 토론할 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예, 그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2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그 35분까지니까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특히 그 문화원에서 하는 그 기록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있었다면 그 2부에는 무형유산과 그리고 그것들의 전승 현황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김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형유산 교육 분야에 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부가 그 주제 5 그러니까 무형유산과 문화원의 연계 방향
특히 이제 성과 점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그 이경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무형유산의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 회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때는 먼저 좀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론과 거기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개별 주제에 대한 그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 개별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 플로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첨예하게 좀 더 이렇게 그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경숙 선생님께서 김 회장 선생님의 그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현황과 화성 8탄 미녀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연초등학교 교사 조경숙입니다. 지금 김혜정 교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우선 제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형유산 교육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독창성과 다양성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는 나로부터 점점 확대가 돼서 민족 세계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형유산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쓰임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 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어떤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형유산 교육의 지향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문화 이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문화권을 이해하는 소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 또한 충분히 이거는 일반 보통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8탄 민요 교재 개발함에 있어서 그 준비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될 교재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활용되도록 교육적 가치와 교재의 효용성 알리기, 교육 정보와 학교 협조 끌어내기, 일선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한 교사 연수와 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목적과 학생, 교사, 전승자, 일반인 등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추가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뉴 미디어 매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맞게 교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가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 나가느냐, 함께 답을 찾고 그리고 노력을 해느냐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 교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느냐면 앞장에서 교육과정, 현재 이제 교육과정에서 문화유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교육과정상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문화유산의 의미, 가치 이런 거를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뭐 알아본다, 탐색한다, 듣는다, 즐긴다, 인식한다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교사들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탄 민요를 예를 들면 이게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향토 민요와 관련돼 있는 문화유산으로 딱 한정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은
현재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고 미래까지도 염두에 둔 가치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출해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용 요소로 뽑아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지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렇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는 조금 연구자들도 이제는 우리의 상위 개념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눈높이를 좀 아래로 맞추어서 이제 개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가치 요소들을 뽑아낸다거나 이것들을 어떻게 현재 의미 있게 교육을 시켜나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현장 교사로서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께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작업들이 후속 작업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인 그러한 연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유산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사한 유산에서의 공통점들을 이제 다시 뽑아내는 그러한 또 위로 올라가는 작업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다양한 그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행정기관들, 시나 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청, 그리고 이제 우리 보존에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의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상호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전에 발표했던 주제와도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각각 이제 주체별로 이 후속 작업들을 해나갈 때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끝나실 때 김정 선생님이 남원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사라든가 교육청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교직 개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 사업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제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선 다음 주제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원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안양대 유호철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류호철입니다. 처음 보시죠? 이상한 일인 겁니다, 이거. 제가 화성시의 향토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게 벌써 5년 넘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지정한 문화재가 여럿입니다. 그 사이에도 화성문화원에서는 학술대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참석하라는 연락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화성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문화재 활용에 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문화재 활용에 관해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연구자입니다. 이런 연구자가 자주 화성시에 와서 회의하는데 화성문화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미 몇 년 전에 제가 화성문화원에 버스 타고 가다가 들려서 문화원 원장님 직접 뵙고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보자 몇 가지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실천된 거 없습니다. 듣고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화성 시민들이시겠죠? 혹시 화성시의 문화재하고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네, 선생님은 어떤 문화재와 관련 있으세요? 저희 문화재 전반적인 화성의 역사 문화재 거기를 거의 다 감사했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여러 종목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이 여기 계셔야죠.
지원금만 많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토론에도 화성시의 그 향토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거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화성시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저는 안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 활용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을 전공합니다. 화성시에서는 향토문화재위원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나 충청남도나 이런 데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이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는 또 문화재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문화재 지정 등록과 보존관리 활용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홍태환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는 인문학 강연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문화원들을 갑니다. 문화원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인문학 강연을 많이 하는데 문화원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문화원이 제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문화원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화성시에서는 화성문화원이 이런 학술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걸 보고 여기는 좀 다른 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태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관계들도 많이 계셔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의 행정하고 같이 엮여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성시의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와 계셔야죠. 끝날 때까지 계셔야죠. 이야기 같이 듣고 해야죠. 그리고 또 토론도 해보고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선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태환 선생님은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누구보다 많은 연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매우 밝은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연구 논문과 저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이 오셔서 문화원 발전 방안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활용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지향적이고 그냥 이론으로만 끝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홍태환 선생님께서 아주 의미가 큰 발표를 해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태환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문화원이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화성문화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문화원 현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다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에 특히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이 또한 전문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특히 화성문화원이 먼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꼽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꼽아주실 수 있을지 한 가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화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나는 화성 시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곳이 집이 화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화성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아카이브 구축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시민들이 화성은 문화가 이런 것이고 화성은 역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에 특히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문화유산 다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방문교사라고 해서 지역 민간단체에서 학교에 따로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서 교육하게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그 역할로서의 교육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좀 인식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문화유산 교육을 화성문화원이 좀 담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조사 연구와 함께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문화유산 교육에 관해서는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질문은 그 4가지나 적어놨습니다만 이미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기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인데요. 서울에도 문화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들을 주려고 할 때 유독 문화원 지원하는 예산을 이 보조금 심의할 때가 되면 위원들 사이에 말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뭐냐? 이렇게 똑같이 다 나눠줘도 될 일이냐? 잘하는 데만 주고 못하는 데는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원은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굉장히 비판적으로도 봅니다. 문화원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문화원이 좀 그 앞에서 여러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역에서 문화원은 이런 거 하는 거다라는 좀 전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 모범적인 사례를 좀 화성시가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지정 문화재, 역사문화자원 이런 표현에 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 문화재는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 등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미지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미 제기로 논문을 써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이런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재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에 관해서는 전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미 말씀드린 그 질문 2가지에 관해서만 선생님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아마 유호철 선생님 같으신 활용 정책 전문가가 활동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시와 화성문화에서도 한번 주면 활용적으로 학술대회를 짜시면서 유호철 교수님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거기 2가지 용어는 제가 법률 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하고는 제가 쓰고 저도 당연한 말씀이시죠. 비지정이 맞죠. 그런데 가져온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화성문화원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화성을 오랫동안 다녀보니까요. 시청도, 문화재단도, 박물관도 이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화성문화원에 이것도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표를 들으신 것처럼 이게 지역문화원에서도 이 중에서 특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특히 중점을 줄 기능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사람을 좀 만들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모든 게 오전에 했었던 평택이건 이천이건 광명이건 결국은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까? 원장님도 부장님도 왜 안 오시느냐 했는데 그분들이 이 문화원의 핵심 인물이라면 당연히 뭔가 한물을 만들어 놓을 필요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계시지만 선생님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의무를 말하자면 저는 당연히 문제 발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학의 연구소를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놓은 것은 그나마 화성문화원이 이거 아니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저 계시지만 팔탄농요가 경기도 무형문화에 될 때 가장 크게 관심 가진 곳이 화성문화원에 떠난 김명수 연구사였을 계기죠. 그것도 뭡니까? 한 사람의 연구사가 길수 관심을 가지고 저만 너가 만나다 보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을 생각됩니다. 아까 화성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화성시에 가서 얘기했었어요. 한번 첫째로 화성 시민들에게 물어봐라죠. 화성의 이미지가 뭔지를 물어본 조사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화성 시민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화성 시내의 주요 교통량 한번 파악해보자 해가지고서 동탄 분들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성을 따져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거는요. 저는 요새님 말씀처럼 이 화성이 그 신기하게도요 단편적인 조사도 되게 많이 됐어요. 뜨문뜨문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탄, 바람, 향남, 봉담 이렇게 지역적인 색깔은 강하게 드러내지만은 화성이라는 느낌은 많이 주지 않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이제 유선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요. 국가유산기본법이 됐으니까 환영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뭔가 좀 길이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문화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인 그 무형산 복원, 특히 줄다리기 문화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한양대학교 신동욱 선생님께서 우선 개별 그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문화정소 신동욱입니다. 저도 화성문화원을 글쎄요, 당선 관련된 걸로 한 6, 7년 전에 오고 문화원 안에서 뭐 행사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났다가 근처에 와서야 여기가 화성문화원이었지, 그때 어쩐 최근에 온 게 무슨 일이었지 하다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경덕 선생님께서 줄다리기 문화 복원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또 토론의 상당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요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들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여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류무형유산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봐왔습니다. 저와 같은 외부자가 봤을 때 사실 그 아파트 한 30층 되는 단지 마을을 지나가는 광경이 또 지금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경관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고,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들께서는, 원주민 분들께서는 옛날의 모습 다 사라졌다고, 줄 땡기는 거나 복원하는 거나 줄 제작하는 장소부터 줄이 이동하는 경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튼 복원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되나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경 선생님께 저도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화 그리고 줄다리기가 복원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역시 특히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그 사회 제도 안에서 그것이 다시 인정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현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 변동 속에서 더 이상 자생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을 이어가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한말 줄다리기를 비롯해서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왜 복원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복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면 기한말 줄다리기가 과연 화성 줄다리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화성시에 소위 말해서 기한말 줄다리기 하면 누구나 화성시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대표 선수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줄다리기 복원을 위해 이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많겠으나 어쨌든 이제 행사 주도자나 어떠한 경제적 재원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걸 보면은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기한말 줄다리기를 이제 제도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색동 줄다리기 사례를 통해서 또 언급하셨듯이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제 보존위원회하고 이제 평동자치협의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지정을 염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식의 복원이 바람직할지 그 복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저 역시도 이제 화성시 단위에서 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정하고 복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제 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축제로서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자칫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기한말 줄다리기나 원리나 뭐 보통리 줄다리기가 화성의 줄다리기가 되어야 된다는 어떠한 큰 역할론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앞선 발표나 토론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보호 협약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 바뀌고 있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이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형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된 그 맥락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표자 역시 이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줄다리기 목적과 가치를 살리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현재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지금 계속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화성에 갖고 있는 정체성과 결부시켰을 때 어떤 식의 복원의 방향성, 가치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선생님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이제 서로 좀 비슷한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교육 방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좀 엄하게 이렇게 좀 훈육을 시켜가면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좀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좀 키워줄 것인가, 여기에 좀 비유하면 좀 적절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기한말 조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드시 막 문화재로 뭐 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사회가 지금 가보면 그 코로나 때 또 한 10분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 청년회가 60대가 청년회입니다만 그나마 이제 잘 되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 자체도 이제 자꾸 이제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래된 그 문화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무형 문화유산입니다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승자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전승 기구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시스템이 갖춰져야 우리가 이제 자율성 있게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뭐 네 마음대로 뭐 공부하고 보다는 그래도 이제 학교는 뭐 좀 다니게 해주고, 학교는 좀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좀 제도를 좀 만들어 놓고 안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문화유산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자율성 그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또 인정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주민들 자치기구가 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우리 기업을 줄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동장님들 뭐 다 이제 인터뷰를 해서 다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얼마든지 뭐 다 해주시기로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너무 이제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좀 힘든 측면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시스템도 좀 필요한, 무조건 자율적으로 두었다가는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시스템, 아까 말씀 아이를 키울 때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외부적인 뭐 테두리를 만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문화유산도 좀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야 지역의 고유성도 살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전승 이런 것도 좀 유지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화유산의 이제 현재적 가치는 이제 아까 뭐 계속 이제 오늘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흥미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고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날이 좀 기다려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흥미로운 측면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막 옛날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지킨다든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지금에 맞춰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절충이 늘 필요한 것들인데 기존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가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예로 들었던 이 화성의 줄다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변하고 있는 어떤 그 무형유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선 그 개별 지정 토론은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유일하게 저기 그 화성에서 저기 그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팔탑민요가 있습니다. 팔탑민요와 관련해서 안희만 그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계셨는데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팔탑민요 보유단체인 팔탑면 향토민요 보존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희만입니다. 지금 뭐 우리 그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신 거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유호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는 100% 200%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그 화성 팔탑민요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화성 팔탑민요는 정말 올고지 몇 사람의 희생만으로다가 복원하고 무형문화재의 등재까지 또 지금까지 전승을 하고 있는 과정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유호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가장 크게 공감을 한 게 문화원이나 시나 물론 밖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해당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보유하고 전승하고 있는 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몇 년을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항상 캐션마크를 달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저도 이 부분을 복원하고 무형문화재를 가는 과정 동안 그 한 10년 동안을 역할을 하고 거기에 미쳐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미쳐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생길까라는 생각이 크고요. 무형문화재 그러면 일단 들리는 어감 자체가 재미없어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소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뭐 대동소이하게 전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특히 이제 개인이 지정받지 않고 보유 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이 전승하는 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죠. 그들의 노력만 강요하고 있다. 근데 이 노력만 언제까지 강요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저는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학자분들도 크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로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보존회원이 한 34명 분 정도 되세요. 평균 연령대는 70대 정도 되시죠. 근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을 나와서 전승 활동을 하느냐고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한 공연을 한 20번 정도 그 이상 공연을 합니다. 그럼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신들 매일 해둔 건데 나와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무대든 마당이든 공연 형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고 참여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보존회장님이 아침부터 와 계시다가 지금 좀 아까 가셨는데 급속도로 1, 2년 사이에 연세가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세요. 근데 누구도 이거를 더 하려고 하질 않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노력만을 강요하는 부분. 근데 제가 알기로 하다못해 문화재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탑을 하나 가서 청소를 하거나 쓸거나 닦거나 보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자로 인정을 해서 봉사 시간도 달아주고 봉사 시간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유단체 단원들은 그 국가무형문화재를 닦고 쓸고 하시는 그런 봉사자와 뭐가 틀린가요?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봉사자라는 영역으로 놓아주든지 아니면 전승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기를 해서 그들에 대한 노력만을 강요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보상을 갖다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보유된 이렇게 지정된 이런 무형문화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지역 이 화성 내에서도 무형문화재로 다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 여기 우리 토론해 주시는 우리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나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산만 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만 달라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몇 배 이상 자기 시간과 열정과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상 이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 이 전승자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형유산이 지금까지 전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전승자들의 희생이라든가 그런 고충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선생님. 오늘 여러분 오셔가지고 속시한 얘기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를 시작했어요. 2015년에. 그래가지고 한 4년, 2018년, 7년까지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집에서 많이 했고 심지어 저희가 실크로드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쭉 부산서부터 와가지고 강성서 또 인천에 배 타고 거기까지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도 와보고 그래서 화성시의 그 지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다녔어요. 화성시에 보면 산이 107개 이름 있는 게 포구가 27개, 8개 있어요. 그리고 또 산성이 23개인데 제가 5개 더 찾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이제 23명이 자비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효철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가 저희가 호감이 되고 이제 같이 같은 마음인데 화성시는 역사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2015년부터 23년 금년까지 있는데 그 교수님 몰랐어요. 솔직히. 뭐 어떻게 기회도 없고 역사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또 그 시의 담당자니까. 저희가 화성은 이 원효가 해골물 먹고 이 무덤에서 깨진 게 실화는 이제 설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진짜는 있어요. 백곡리.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학술발표 문화원에서 3번 하고 저희가 금년 지난달 13일 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해가지고 확인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평택에서 수도사가 거기로 얘기했다가 이제 들어가고 평택 수도사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시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화성시 백봉리가 무덤이 이제 백제 무덤군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제가 원효의 오도천은 화성시 마동면 백봉리 백제 거북군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고 제일 저희가 좀 시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그러면은 역사를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선생님 저기 주제에 대한 거 좀 짧게 좀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다른 이 그래서 주제하고는 좀 지금 아까 그 시원한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거 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이경덕 교수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줄다리기를 저희가 지금 그 시도를 했어요. 여기 바란이라고 하는 데는 본래가 이게 짐대울입니다. 짐대울 축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짐대울이 그 화성 시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짐 실는 대라고 써 있어요. 짐대울은 소대입니다. 근데 그 담당자는 짐대울에 대해서는 왜 짐 실는 대인데 소대라고 그러냐고, 아니 저 소대냐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짐대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날 줄다리기, 그다음 달집 태우기, 그다음에 소원 빌기 이런 걸 하려고 그래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짐대가 짐 실는 대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실는 대라고 쓴 그 천소영 교수한테 가가지고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까지 받아왔는데도 엉망거네. 그 정도로 이 화성의 역사문화 발전 위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화성에 관심 있게 좀 더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좀 더 많이 반하거나, 또 특히 이호철 교수님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 향토 사학을 좀 좋아하는 그런 분들 좀 같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실상이 그 전승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히 뭐 역사,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이분들 다 소중합니다. 이런 분들의 기록들,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들 또 잘 기록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문화원의 그 성과들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요. 오사학술대를 여기서 마치고 여기 그 원장님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질문을 해야 될 분들이 안 계셔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가 다음 학술대회를 준비할 때는 좀 더 끝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제와 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하신 분들은 다 가셨네요. 원래 종합토론은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일부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없어서 네네네. 하여튼 오늘 저는 특히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의 입장도 중요한데, 문화원을 운영하다 보니 그 평택문화원이나 이천문화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화성문화원도 어떻게 좀 더 비전 있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주셔서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교수님들 마찬가지시고 얼만큼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그죠? 지역에 대한 애정 지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저도 여러분들의 그 연구 과제에 축복해드리며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갖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영사님이 마무리하시죠. 이것으로 2023년 화성문화원 제4회 화성학종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화성학 총서로서 책으로서 다시 발간을 해서 우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책으로 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래 기간.